예, 오래간만입니다, 여러분. 제가 2주 공휴일이라서 여러분 못 뵀습니다. 우리 간단히 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 세상 학문도 잘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오며 그 지식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깨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지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번에 강의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우리 헌법도 강의를 하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이 진화 비판도 조금씩 섞어서 말씀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업의 반은 진화 비판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헌법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진화 비판은 시간을 얼마큼 이게 소요될지 몰라서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을 하겠습니다. 역시 대만에서도 이제 오셨네요. 예. 오늘은 이제 2가지 제가 진화 비판을 하는데요. 우주의 기원.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주는요 시작이 있다는 사람이 있고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다, 무한하다 이렇게 둘로 갈려집니다. 그렇죠? 첫째 우주는 시작이 있다는 사람이 있고 시작도 없고 시작은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한하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주에 시작이 있는지 아니면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 2가지 견해가 대립해요. 그런데 종전에는 이제 어떤 견해가 있었냐면요. 우주에도 시작이 있었는데 성경과 같이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는데 그 시작에는 작은 물질이 존재했다. 이런 주장이 이제 보통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시작이 있는데 그 시작의 스타트가 작은 물질이 저절로 또는 우연히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우리 상식에 맞질 않죠. 그래서 이 견해는요 지금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주장이 교과서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우주에는 작은 물질이 있었는데 저절로 우연히 있었다. 그것이 진화를 통해서 빅뱅을 통해서 커지고 그다음에 이 진화를 통해서 지금 같은 세상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 주장하는 사람들도 스스로 좀 부끄럽죠. 물질이 스스로 저절로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견해는 지금 사라졌습니다. 독일에서도 이제 계속 유익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큰 녀석이 금년에 독일에서 변호사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한국에 왔는데요. 이제 26일 날 다시 이제 독일로 출국합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게 이제 독일에서 10년간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이 시험에 합격을 해서 독일은 이제 변호사 시험을 2번 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처음에 합격을 해야 덜 마음을 졸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처음에 금년에 합격을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 달에는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변호사 시험 합격해서 제가 이제 며느리감을 구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게 저는 늘 이제 지론이
장모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된다. 그걸 제가 늘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배우자가 예수 믿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사상도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그 많이 보지 말자. 그러나 장모는 기도하는 장모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가정을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청교도 그래서 일하시는 이제 봉사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장모는 기도하는 사람을 일해야 된다 그랬는데 장인 장모가 다 기도하는 분으로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예,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 오셨다 그러기 때문에 전 독일 그러면 전 늘 제가 마음에 많이 이제 닿는 것이 뭐 교환 교수로서도 제가 쾰른 대학에 1년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단기로 가서 키일 대학에도 제가 2개월 또 교환 교수를 했고 유럽은 언제 봐도 참 그 아름답고 이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수들이 미국서 공부한 사람들은 유럽을 가보지 않고 미국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미국에서도 1년간 교환 교수를 하면서 미국 전역을 제가 다녀봤거든요. 저는 이제 다시 가면 유럽을 가지 미국은 이제 마음이 없습니다. 예. 미국도 뭐 아름다운 곳이 많지만 너무 크고 하여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유럽을 제가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우주에 기원이 있느냐 없느냐. 성경은 분명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기원이 있는 거 시작이 있어요. 성경은. 근데 이 당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주에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있으면서 근데 그 당시는 작은 물질이 우연히 예컨대 저절로 있었다. 그런 견해가 한때 있었거든요. 책에도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견해는 없어졌습니다. 예. 스스로 그 견해를 근데 이제 철회를 했죠. 그래서 등장한 게 뭡니까?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매료가 되는 거죠. 뭐 불교도 이제 그런 입장이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뭐 알 수도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유혹에 빠뜨리는데 여러분 시작이 있다고 하는 게 옳으냐? 시작이 없고 끝도 없다고 보는 견해가 옳으냐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믿으니까 시작이 있다고 보는 거지만 여러분 예컨대 그냥 무작정 성경이 시작이 있다고 하니까 야 그건 시작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우주가 무한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견해가 논리적으로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예컨대 현재가 있으려면요 과거의 시점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이 좀 어렵죠. 현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현재가 있으려면요 과거의 특정한 시점이 있어야 오늘에 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1억만 년 전 그러면요 1억 년 전에 시작이 있고 그때부터 1년씩 지나서 1억이 경과하면 지금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오늘에 이룰 수가 있죠. 근데 과거가 무한하다면요 무한한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머리에 두세요. 과거가 무한하면요 현재로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걸 수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과거가 무한하면요 현재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근데 과거가 무한하다 그 말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과거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렇죠? 여러분 수학에서 무한대라는 걸 아시죠? 그 무한대에서요 여러분 자
1을 빼면 뭐가 되죠?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에서 1억 년을 빼요. 1억 년 빼도 이거는 뭡니까? 무한대가 됩니다. 그렇죠? 수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가 무한대면 무한대에서 100만 년을 빼도 무한대. 과거에서 1억 년을 빼도 무한대. 그렇죠? 이 과거에서 100억 년을 빼건 1억 년을 빼건 1000만 년을 빼든지 간에 그건 수학적으로 무한대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과거가 무한대라고 한다면요, 그 무한대로부터 현재에 이를 수 없다 이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갖다가 한번 수학적으로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이미 어떤 학자가 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모르면 무한횡단의 불가능이다. 무한횡단의 불가능. 여러분 이런 용어가 있으니까 한번 잘 기억해 두세요. 무한횡단의 불가능. 즉 무한으로부터 무한대의 과거로부터 지금으로는 올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무한횡단의 불가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수학적으로 무한대에서 1000년을 빼도 무한대, 그다음에 뭐 1억 년을 빼도 무한대, 100억을 빼도 무한대거든요. 따라서 이 수학적으로 접근해 보면요, 과거는 무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제가 스스로 발견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건 어느 학자가 이런 설명을 해서 제가 볼 때 이게 참 멋있다, 맞는 얘기다 말이지. 따라서 과거가 무한하다고 하면요, 말은 그럴싸해도 실제로 그 무한으로부터 현재에 이를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무한횡단의 불가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꼭 요 단어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무한횡단의 불가능이다. 고맙습니다. 독일 올 때 연락 달라고 그러셨는데 하여튼 말씀은 감사해요. 우리 아들이 이제 내년 4월에 이제 결혼하면 다시 독일로 들어가서 이제 박사과정을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한 4, 5년 거기서 이제 더 변호사 실무 한 2년 하고 박사 한 3년 하게 되면 5, 6년 있게 되는데, 하여튼 제가 독일 가게 되면 이 후오 본호의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요 무한횡단의 불가능, 과거가 무한하다고 하면 그때부터 1000만 년이 지나도 무한대 과거, 100억 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그건 무한대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에 이룰 수 없다는 말, 여러분이 그냥 중요한 논리 정리니까 기억을 해 두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수학적으로 접근했잖아요. 이제 과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과학으로.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또 이해도 잘 안 되고, 여러분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에너지 이꼬르 MC 자승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우리 잊어버리고요. 이런 겁니다. 이런 빛이 1초에 이제 30만 킬로를 이제 속도로 간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시계를 보면요, 1시 지금이 이제 56분이다. 그러면 지금 서울이나 부산이나 일본이나 똑같이 지금 1시 56분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요. 그럼 시속 한 800km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날아가더라도 그 시간과 우리 시간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성 이론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빛의 속도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초에 10,000km를 간다. 그러면요,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느리게 간답니다. 저는 그래서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감이 안 오는데 이 이공계 교수한테 물어보면 그건 감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뭐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매우 이 과학계에서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만 기억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빨리 날아가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겁니다. 그게 보통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랬는데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요, 우주에 적용할 때는요, 우주는 당시에 정지 상태에 있다. 우주가 정지 상태에 있고 영원히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과학은 믿었습니다. 예전에. 그랬는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갖다가 이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이론을 우주에 적용시키게 되면요, 우주는 팽창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그랬는데 우주가 정지 상태에 있느냐 팽창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현재의 우주가 정지 상태에 있느냐 팽창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현재 그 천체 물리학이나 그런 천문학들은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가 팽창하느냐 정지 상태에 있느냐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2011년에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 얼마 전이죠. 한 10년 전입니다. 예.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입증을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단 말이죠. 노벨 물리학상을. 여러분 이게 노벨상을 받을 때는요, 우리가 이제 이 사회과학에서는 이제 우리가 한글로 논문을 쓰잖아요. 뭐 어떤 분은 뭐 영어로도 논문을 이제 쓰는 분도 계시지만 법학 논문을 영어로 쓰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에서는요, 논문을 쓸 때 다 수학으로 씁니다. 수학으로. 그 나라 영어로 쓰지 않아요. 그 나라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수학으로 합니다. 영어 단어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뭐 and, if 뭐 이 정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 다 수학으로 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건 소련 사람이건 중국 사람이건 몽골 사람이건 아프리카 사람이건 간에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논문을 다 읽어낼 수 있는 것이 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논증하는 것이죠. 그런데 2011년에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받았거든요. 그럼 열어서 뭘 할 수 있죠? 우주는 현재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우리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뭐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벨상까지 10년 전에 받았기 때문에 우주는 현재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우주가 있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우주가 이만한데 우주가 팽창한다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커져 왔다는 겁니다. 또. 자, 그러면요, 첫째, 이걸 여러분 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말을 이 방향을 거꾸로 돌리면요, 이게 우주는 뒤로 가면 어떻습니까? 수축한다는 의미가 돼요. 수축. 이렇게. 현재 우주가 커지고 있단 말이죠. 그 말은 반대 방향으로 하면 수축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것이 점점점 작아졌다는 거죠. 우주가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팽창한다는 의미를 일단 접어두고 그 말은 반대로 과거의 그 역방향으로 가게 되면 수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수축한다는 말이 뭡니까? 더
더 수축하게 되면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은 거꾸로 돌리면 이게 수축하는 거예요. 수축이요. 그럼 언젠가 여기서 만날 겁니까? 만나겠죠? 그렇죠? 거꾸로 돌리면 수축의 끝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우주 팽창론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걸 과거로 돌리면 계속 수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끝부분에서 만날 것이다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우주는 영원 무한한 게 아니었고 시작이 있었다 이런 뜻이죠. 시작이 있었다. 즉 그 말은 우주의 시작이라고는 기원이 존재한다라는 과학적으로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뭐 어거지로 했는데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두 번째는요. 우주가 팽창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상당히 놀라운 사실인데, 근데 현대 과학자들은요. 여기 대해서 뭐를 모르는가 하면 우주는 누가, 즉 어떤 힘이죠. 왜, 어떻게 우주를 팽창시키는지를 현대 과학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은 입증을 했는데 누가 왜 어떻게 팽창하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지금 다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혹한 책에 보면요, 다크 에너지, 검은 에너지다, 다크 매터, 검은 물질이다, 그런 게 우주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95%입니다. 95%의 우주는 다크 에너지와 다크 매터로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요, 다크 에너지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크 매터 할 때 어떤 그 검은 물질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전혀 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 뭐냐? 다크 에너지 또는 다크 매터란 뜻입니다. 그 말을 여러분 잘 정리해야 돼요. 검은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다크란 말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이 과학자들이 왜 이런 의문을 갖느냐? 우주는요 영하 270도랍니다. 270도. 그 우주는 완전히 얼어붙은 거예요. 얼어붙었습니다. 270도로 얼어붙었는데 어떻게 무슨 힘을 가지고 이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냐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현상을 현대 과학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팽창이 되냐고요. 영하 270도인데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주를 팽창시킬 힘이 없다, 힘이.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팽창되느냐? 이건 현대 이 과학의 참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예전에 글을 쓰면서 우리 창조과학회 수많은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인 이 과학자들이 다 이과 교수들인데 그네들은 다 이걸 불가사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법과대학 교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 불가사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넌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지금 우리에게 매일 인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좀 그렇게 감히 설명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다 이거 미스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미스테리라기보다 그건 예컨대 영하 27도의 우주를 팽창시키는 일이 왜 일어났고 그건 우리 몰라요. 근데 누가 이 일을 했느냐 말이죠. 어떠한 힘이 이걸 할 것이냐. 과학자들은 모른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도 우주를 지배하고 있고 관장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건이 이 우주 팽창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일단은 우주에 기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학적으로 팽창된다는 말은 과거로 돌리면 시작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또 수학적으로 보면 무한대에서는 현재로 올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좀 상당히
이 수학이나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논리적인 접근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무한이란 말은 안 된다 이거지. 시작이 있다는 것이. 따라서 천지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할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성경 말씀이 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어떻습니까? 증명이 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청교도에서 공부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제가 조만간 금년 안에 또는 내년 초까지는 제가 그동안에 30편의 이 진화론 비판 칼럼을 쓴 것 제가 책으로 낼 겁니다. 뭐 한 120페이지밖에 안 될 터인데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아도요. 저는 뭐 아주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서 쓰고 있어요. 두 번째는 자 그럼 기원이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학적으로 보거나 과학적으로 보거나 우주 팽창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시작은 있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시작은 있는데 시작을 누가 했을 것이냐, 이것이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했다고 믿지만 그 우주의 시작이 있는데 그걸 누가 했느냐 말이죠. 그러면 그 우주 기원의 정체를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그런데 하나님이다 그러기 때문에 야 임마 하나님밖에 더 있냐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한번 더 보겠다는 뜻이에요. 자, 우주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원인자는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라 되지 않겠습니까? 초시간적인 존재라 돼요. 초시간적이다. 그렇죠? 시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이 시간을 만들어낼 수 없단 말이죠. 초시간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비물질적이래야 돼요. 물질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 물질이 뭔가를 만들어냈다라는 논리 전개는 우리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주의 기원을 말할 때는 그 존재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존재라야 될 것이고 또 물질이 아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추상적인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막연하게 뭐 무엇인가 이렇게 어떤 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물질적인 존재는 아니어야 되고 또 추상적이어도 안 되겠죠. 그렇다면 뭔가의 의지를 갖는 행위자이어야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원인의 정체는요 엄청난 능력과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과 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초시간적이고 무한적이고 비물질적인 인격적 존재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물론 여기에 이런 사람은 있어요.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아니다 알라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의 기원의 원인자를 봤을 때는 초시간적이고 비물질적이고 인격적인 존재여야 한다고 한다면요 남는 게 기독교의 하나님 또 이슬람의 알라 이 정도 아마 남을 거로 봐요. 불교는 아마 처음부터 제외가 됐죠. 무한하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이슬람이냐 그다음에 하나님이냐. 그럼 뭐 우리가 결론이 더 쉬워졌죠. 자, 이 정도 여러분 보시고 우리는 뭐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과학이요, 이 성경을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요, 과학은 뭐라고 그랬나? 우주가 영원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주가 영원하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과학에 의해서 조롱받았습니다. 우주는 영원하지 않고 무에서 창조됐다는 성경이요, 과학이
조롱했습니다. 왜? 우주는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과학이요. 발전함에 따라서 과학이 바뀌었단 말이죠. 아까 보다시피 어떻게 했습니까? 우주는 팽창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거꾸로 가보면 수축의 그 시작을 가서 본다면 우주의 기원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과학이 얘기를 해요. 따라서 지금의 과학적 증거만 가지고도요. 우주의 과거가 영원하다, 무한하다 이런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대 과학이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요. 과학의 이 확실한 증거는요. 이 성경을 지금보다 더 과학이 강하게 지지한 적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무신론자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우주가 영원하다고 얘기를 해요. 영원하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봤죠? 우주가 영원할 수 없다. 과거로 무한적일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이 현대 과학에서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과학이 성경을 지지하는 때가 없었다 이 뜻입니다. 우주의 기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우주의 운행, 여러분 우주의 운행에 대해서는요, 제가 언제 한번 또 설명드리겠지만 정말로 우주는 이 정교하고 경이롭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이 우주 중에서 태양계만 보더라도 태양하고 지구를 보시면요, 지구가 태양보다 더 좀 가깝게 돌잖아요. 그럼 다 타 죽습니다. 멀리 떨어졌죠? 다 얼어 죽어요. 그다음에 또 이 지구 주변에 하나님은요 또 달을 만들었어요. 달을 또 돌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구가 기울어져 돌기 때문에 이 사지사철 안정적으로 이 계절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이 조속 간만의 차이를 적절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달입니다. 달이요 지금 지구보다 지금 이게 크기가 적절한 거예요. 지금의 달이 지금보다 더 크면요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또 태양계를 돌고 있는 그 수성, 화성, 토성, 목성 많은 그 이제 행성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행성들을 다시 한번 집에 찾아보세요. 그 행성들은요 태양의 주위를 다 타원형으로 돕니다. 타원형으로. 다 타원형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구만 태양을요 이 원형, 똑바른 원 있지 않습니까? 이 원으로 돌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타원으로 돌면요 지구에 있는 생물이 다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다음에 여러분 토성이나 명왕성 이런 거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으셨느냐? 우주에서 지구로 날아오는 수많은 별들 있지 않습니까? 운석들, 그것을 지구에 직접 부닥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행성들을 지구 밖에다 이게 돌리신 거예요. 지구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 우주의 경이롭고 정교한 운행, 이건요 여러분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우리는 입을 다물 수 없어요. 이 주인이 우주의 기원과 우주의 운행 둘 다 모두 창조주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우주가 영원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자리를 뺏으려 하지만요 어림없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은 우주의 기원은 거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는 과학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과학 지상주의입니다. 과학이 최고예요. 예. 과학은 왜냐?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다 뜻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이다 말이죠.
그래서 과학만이 합리적이고 과학만이 진리를 밝힐 수가 있고 과학만이 신뢰할 수 있다. 이런 과학 지상주의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 방법으로 측정되거나 검증되지 않는 것들은 옳을 수도 없고 합리적일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뭐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깔봅니다. 신앙이란 것은 이게 좀 뭐 옛날 사고다. 신앙은 개인의 주관적 사유에 불과하다. 즉 객관성이 없다는 거죠. 또 개인적인 뭐 주관에 근거하기 때문에 합리적이지도 않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신앙은 나약한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또 세련되지 않은 것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아직도 신앙에 의존하느냐 이렇게 은근히 비아냥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이 도전에 직면해 보신 적도 있고 지금도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학과 신앙의 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세상은요. 과학 우위의 이론론을 말합니다. 과학 우위의 이론론. 그러나 저는 신앙 우위의 이론론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럴 때 이 어거지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정확하게 우리 한번 보자 말이죠. 이런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법칙은 예외가 없이 정확하게 실험에 의해서 증명된 것들을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유 인력의 뭡니까? 법칙이죠. 때문에 뭐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뭐 과학자가 아니니까 이거 갑자기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데 그런 법칙들이 있어요. 요거는 실험에 의해서 100사람이 하건 1000사람이 하건 결과를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은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거예요. 안 됐는데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보면 빅뱅 법칙이라고 안 하죠? 빅뱅 이론이라고 합니다. 빅뱅 이론. 그러니까 뭐 이제 우주 초기에 작은 물질이 있었는데 이게 탁 터져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요. 그건 법칙이 아니죠. 그래서 빅뱅 이론이에요. 이론. 또 중요한 이론이 뭐가 있습니까? 진화론. 진화 이론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적으로 진화론은요. 법칙이 아니에요. 법칙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서 실험을 통해서 확립된 법칙인 양 얘기합니다. 이게 참 우리 환장하는 노릇이죠. 미치는 노릇이에요. 진화론은 자기네들을 그럼 만든 이론 주장인데 빅뱅과 같은 거예요. 그랬는데 진화론은 뭐 확실히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론인 양 해가지고 학생들 교과서에 이 진화론을 갖다가 아주 검증된 것인 양 이렇게 써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깨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게 되는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생물학, 지질학 뭐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요. 성경과 전혀 다른 내용들을 학교가 가르칩니다. 가르치다 보니까 선생들이 근데 이 진화론은 법칙이 아니라 이론에 불과하다. 완전히 검증된 건 아니고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선생 스스로가 그렇게 안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이름 있는 교수들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 세계가 진화론에 묶여있기 때문에 본인이 진화를 믿지 않으면서도 반대하지 못해요.
개인적으로는 진화를 안 믿어요. 안 믿지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왕따가 돼서 연구비도 못 받고 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 교수들 중에서는 진화를 안 믿지만 말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현상이고 대한민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게 속이 상해요. 하여튼 이 진화 이건 이론 법칙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진화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같이 한번 저하고도 싸워보시자 뜻입니다. 맛있는 주스라고 쓰셨는데 이게 하여튼 맛있는 걸 우리 애가 사왔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자 정리해요. 법칙은 여러분 예외가 없죠. 과학에. 이론은 이건 뭐 우리가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게 법칙은 예외가 없이 과학적으로 다 입증된 건데 법칙은 그러면 하나도 틀림이 없느냐? 여기에 여러분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우리 이 학문 중에서 가장 기초를 이루는 학문이 물리학입니다. 물리학. 이 물리학을 보면요. 첫째 뉴턴의 뭡니까? 만류 인력의 법칙. 여러분 다 알죠, 그치? 그 뭐 이 중력에 의해서 이 지상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이게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이게 이들 간에 충돌이 있습니다. 충돌이 있으면 안 되죠. 원래가 법칙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이 90% 타당하지만 그 일부분은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상당히 적용되고 타당한 영역이 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이 두 개의 그 관계는요, 모순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나 학자들은 이걸 모순으로 보지 않고 두 개를 양립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물리학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 보면 이 법칙은 예외가 없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몰라요. 할 수가 없어. 두 현상을 현대 물리학은 끌어안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 이제 판이 두 개가 있어요. 판이. 근데 구멍이 있어요. 구멍. 여기에 대해서 제가 총알을 한 발을 쐈어. 한 발을 쐈는데 요 A를 이 총알이 뚫고 왔어요. A를 뚫고 왔으면 이 총알이 B를 뚫을 수 있네. 동시에. 자, A 판을 이 총알이 뚫었단 말이죠. 네? 총알이 뚫었어요. 여기를. 근데 이 총알이 동시에 A, B 관역을 동시에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 동시에 통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 다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상식이 어긋나는 거예요. 화살을 쐈는데 화살 하나가 여기도와 여기를 동시에 통과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과학적으로 보면 분자가 작은 단위인데 분자보다 작은 단위가 원자입니다. 근데 원자는요, 다시 여기 전자, 그다음에 양자, 중성자,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인데 이런 걸로 다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자와 같은 세계에서는요, 이 구멍을 동시에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나 중성자, 양자 같은 거는요, 이 두 개를 동시에 통과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거를 연구하는 학문, 이 양자, 중성자, 전자,
이거를 연구하는 학문을 보통 양자역학이랍니다. 양자역학. 그 양자역학에서는요, 내가 교수를 만나보면요, 이건 당연시 여겨요. 이 전자나 중성자, 이 양자들이 이 두 개의 관역을 동시에 통과하는 실험 증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숙제가 남죠. 그러면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 작으면 동시 통과가 가능하고 얼마나 클 때는 동시 통과가 안 되는가, 이것들은 이제 과학자들이 설명을 할 텐데 여하튼 저희는 잘 모르겠고,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세계 최고의 이 지금의 이 지구 전체를 커버하는 물리학에도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이 있지만 그것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일부가 충돌되고 있지만 양립시키고 있어요. 다시 양자역학은요, 이런 양자역학은 뉴턴의 이 만류인력 법칙에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의 물체가 동시에 두 구멍을 통과하냐 말이죠. 그러나 전자세계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뭘 강조하고 싶은가 하면, 과학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오류가 없다라고 우리가 떠들지만 이런 근본적인 모순 속에서 우리의 인간이 살고 있다 했듯이, 그래서 이런 양자역학은요, 기존의 기계적인 이 세계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전자와 양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알잖아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이렇게 만나면 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의 몸인데 사람의 몸도 다 이게 분자에서 원자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몸도 전자와 양자, 중성자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양자와 전자가 이 원자 속에서 합쳐지질 않아요. 합쳐지면 어떨까? 합쳐지면 그 순간 우리 몸은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죠? 영화 보면 사람이 이게 재로 싹 변해서 재로 이렇게 재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합쳐지면 이제 끝나버리는데 이것이 합쳐지질 않단 말이죠. 그렇게 사람의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제가 뭐 물리학자도 아니고 물리학의 깊은 지식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자 싶은 것은 이 법칙이라고 하는 자연과학에서 예외가 없다고 하는 이 법칙들도 뉴턴과 아인슈타인과 양자역학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지만 그냥 다 끌어안고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외 없이 타당해야 되는 이 법칙들이 상호 충돌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공존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불가사의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법칙에도 우리가 충돌하는 것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끌어안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법칙들, 양자역학이건 또는 아인슈타인이건 또는 뭐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건 간에 일정한 조건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 일정한 조건이 전제돼. 그 조건은 뭡니까? 내일도 해가 뜨고 해가 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돼야 돼요. 그럼 내일 갑자기 해가 안 뜨고 또 서쪽에서 뜨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요, 이 과학은 어떻습니까? 과학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이란 뜻이죠. 우주와 지구와 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하고 태양이 갑자기 가까워진다든지 갑자기 멀어지는지 하면요, 우리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인류가 갖고 있는 이 수많은 법칙들이 근본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일정한 법칙은요, 이런 법칙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유지가 돼야 돼요. 조건 유지, 그렇죠? 법칙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유지가 될 때 그 다음에 법칙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만유인력의 법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존재해야, 그렇죠? 지금과 같은 지구가 존재하는 전제에서만 이런 법칙들이 유효한 것이지, 이걸 법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자체는요, 이거는 과학의 영역이 아닌 것이에요. 과학은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조건 이후에 자연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이 과학이에요. 그러나 이 과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필요한데, 이 조건의 문제는요, 과학 영역 밖의 일이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조건이 전제된 상태에서의 자연 상태를 체계화시키고 또 이 원칙을 만들고 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따라서 이 과학은요, 이 조건 자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과학 영역 밖의 문제다 뜻입니다. 해가 동에서 떠서 서에서 서로 지고 태양과 지구의 관계가 지금 같은 관계를 유지했을 때에 과학의 문제가 가능한 것이에요. 법칙의 문제가 가능한 것이. 그러면 여기서 이런 말 할 수 있죠. 누군가가 자연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뭔가면 이 법칙이 가능하기 위한 제조건, 이 조건을 누군가가 붙잡아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조건이 무너져 버리면 이후에 이런 모든 법칙은 다 의미가 없죠. 법칙이 가능하기 위한 이 조건이 필요한데, 이 조건을 누군가가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이라는 것은 이 과학의 영역 밖의 문제예요. 따라서 이 조건은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법칙의 전제가 되는 이 조건을 과학이 어떻게 설명하냐 말이죠. 과학의 전제가 되고 과학의 영역 밖의 문제다, 이런 뜻이죠. 사람들은요, 이 발견한 법칙들은 이 사람이 발견한 법칙들은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이 뭔가를, 이 조건을 만든 분을 전제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양전기를 띈 거하고 음전기가 되는 전자하고 합치게 되면 이게 무너져 버린다든지 갑자기 꺼지게 된다. 이 과학은요, 붙잡혀진 상태를 보는 겁니다. 붙잡혀진 상태. 그러나 신앙은요, 붙잡고 있는 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장을 잘 좀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과학은 뭐라 그랬죠? 붙잡힌 상태를 보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붙잡은 자를 본다는 뜻이죠. 붙잡은 자. 붙잡고 있는 자를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 같은 모든 자연과학이 과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연과학 이 자체, 물리, 화학, 생물과 같은 자연과학 자체도요, 신앙의 기반 없이는 성립도 될 수 없고 존속도 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현대 과학은요, 신앙 없는 과학이 가능하다, 그렇게 떠들고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요, 신앙 없는 과학은 불가능해요. 자, 그렇죠? 이 신앙 없는 과학이 가능하다고 이 과학자들은 떠들지만 실제로 신앙 없는 과학은 성립될 수도 없고 존속될 수도 없다. 왜 그러냐? 법칙이 이게 유효하려면 법칙이 가능한 전제 조건들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법칙의 전제 조건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은
과학의 영역 이전의 문제다. 영역 밖의 문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신앙 없는 과학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 뜻이죠. 예, 여러분, 제 이 전개가 논리의 비약이 있습니까? 논리의 비약 없습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요, 여러 가지 그 물리적 상수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정돈되어 있는데, 이 조건 수식들이 하나만 바뀌어도요, 우주는 다른 형태가 된다고 그래요. 또 그럴 경우에는 우주 자체가 존속될 수 없거나 또는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주는요, 이 지구에서 인간이 존재하도록 아주 섬세하게 그 여러 가지 제 조건들이 조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그 기막힌 우연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걸 이제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기가 막힌 우연이다라고 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셔서 가능하겠구나, 이걸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우주의 비밀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과학은요, 누굴 만납니까? 창조주를 만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저명한 과학자들은 상당 부분이 이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왜? 창조주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주의 비밀에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 무신론자들은, 책으로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떠들어요. 철학자들은 그렇게 떠듭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떠들어요. 그러나 진정한 과학자들은요,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창조주를 만나게 됐단 말이죠. 그렇게 다 고백을 합니다. 이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과학적 결론이다, 이렇듯이. 그렇다면 신앙이 우위냐 과학이 우위냐의 논쟁에 있어서 신앙이 우위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말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물론 말씀하고 계시지만 신앙이 우위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다기보다도 현대 과학은 과학이 이를 말하고 있다, 과학에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자, 그렇다면요, 과학은요, 그 깊이 연구하니까 이 세상을 갖다가 제1사건까지는 과학이 우리를 이끌어줘 갑니다. 그러나 제1사건의 기초가 되는 제1원인까지는 과학이 우리를 인도해 주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1사건, 첫 번째 사건까지는 과학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그 제1사건의 원인이 되는, 기초가 되는 제1원인까지는 과학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뜻이, 데려다 주지 못해요. 그거는 누구만이 가능합니까? 신앙만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과학으로는요, 하늘을 날게 한다, 하늘을 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학으로는 하늘나라를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뭐로만 가능합니까? 그건 성경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과학으로 가는 게 아니다 뜻이. 과학으로는 하늘을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를 가게 할 수 없다. 하늘나라는 성경만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제가 과거 칼럼에서 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과학과 신앙의 관계를 하나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우주의 기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다시 헌법으로 돌아가서 헌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독일에서 참수하신 분은 이 과학적 지식이 많은 분 같아요. 예.
원자 중에 양자와 전자가 순간적으로 만나면 우리 몸은 순간적으로 불살라 없어집니다. 예, 맞아요. 예. 근데 하여튼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그게 붙으면 우리가 끝나는 건데요. 우리 몸 전체가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되게 또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오늘 제가 과학과 신앙을 말씀드렸고 우주의 기운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나하나 다 중요한 것들이죠. 여러분이 잘 이제 한 번, 두 번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몸에 지금 배기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웃들에게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설명을 해서 그들을 우리가 좀 깨우쳐주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47쪽부터 보겠습니다. 국민헌법 47쪽인데 건국헌법의 내용을 좀 봅니다. 얘는 또 마음을 가다듬으셔가지고 진화론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헌법학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또 가능한 여러분들이 반을 보고서 헌법도 반하고 또 진화론도 가능한 많이 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손호매 목사님은 진화론 강의를 좀 많이 하라고 이제 막 그러셨는데 많이는 못하고 제가 아주 틈틈이 요 시간을 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7쪽이 이제 건국헌법인데 여러분 이제 먼저 용어부터 정리를 해요. 뭔가면 재헌의회, 재헌의원, 그 다음에 건국헌법. 재헌의회는 뭐죠? 1948년 5월 10일 선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회를 보통 재헌의회다. 헌법을 만드는 의회다 이 뜻이죠. 그건 뭐 정확해요.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200명이었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198명만 됐어요. 왜냐하면 제주도에서는 그 4.3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3개의 선거구 중에서 2개의 선거구는 사람을 뽑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8명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보궐선거가 이제 이루어졌죠. 그러면 그때의 의원을 뭐라 합니까? 재헌의원이래요. 재헌의원. 헌법을 만드는 의원이다. 요 사람들은 200명인데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8년에 만들어진 국회의원들은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그 다음 2대 때부터는 임기가 4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이 된 이유는 헌법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임기를 2년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재헌의회에서 만들어진 헌법을 뭐라 부를 것이냐. 혹자는 여기 갖다가 재헌헌법이라고 부르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건국헌법이다. 48년도 7월 17일 날 만들어진 헌법은 뭐냐? 대한민국을 세운 헌법이다. 그게 건국헌법의 뜻이. 이게 재헌이라면 헌법을 만드는 헌법이다. 이게 좀 뉘앙스가 좀 별로죠? 그러니까 재헌이란 말은 재헌의회, 재헌의원은 마저도 헌법에 이 명칭을 붙일 때에는 48년 7월 17일 헌법은 재헌헌법이 아니라 건국헌법이다. 나라를 세운 헌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한 재헌의회, 재헌의원, 건국헌법 이렇게 여러분이 용어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헌법이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건국헌법은 국가의 이제 기본 틀을 이제 쭉 정했었는데 제가 다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먼저 나라 이름을 정할 때 대한민국이라고 정할 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냐면 첫째가 여러분 1919년 임시정부에서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서도 임시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이란 명칭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즉 대한이라고 하는 명칭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가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서 빼앗겼으니까 빼앗긴 국호인 대한을 쓰지 말자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수 의견은 아니다. 빼앗겼기 때문에 다시 살린다는 의미를 쓰기 위해서 대한민국으로 하자. 그래서 대한제국에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왔지만 대한이라는 용어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가 임시정부 때도 다퉈졌거든요. 그럴 때도 많은 분들이 아니야, 빼앗긴 국호를 다시 살리자.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됐던 것이. 그러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을 썼기 때문에 이 건국헌법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썼느냐, 당연시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또 한 번 싸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국회에서요, 이 투표까지 합니다. 그래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나라의 이름을 뭐로 할 것이냐. 대한민국은 17표가 나왔습니다. 고려공화국 7표입니다. 조선공화국 2표입니다. 한국은 1표였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의 헌법의 아버지 그러면 유진호 선생을 들거든요. 당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의 헌법 교수이셨는데, 이분의 헌법 초안을 보면요, 그분은 조선공화국을 했어요. 조선공화국을. 그런데 유진호 선생이 쓴 그 헌법 초안이 그대로 통과됐으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공화국이라 불릴 뻔했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압도적으로 17표니까 뭐 압도적이죠. 그래서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였었는데 이 대한민국이 17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 때도 대한을 쓸 거냐 말 거냐 다툼이 있었고, 이후에 우리가 이 건국헌법에서 국호를 정할 때도 다툼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북한은요, 조선이라는 걸 좋아해요. 조선과 민주주의와 인민공화국. 저들도 자기네가 민주주의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조선과 민주주의와 인민공화국을 세 단어를 합치니까 북한의 국호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뭐 저는 이 조선이라는 단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나라 유지를 못해가지고 누구한테 짓밟혔습니까? 일본한테 짓밟힌 나라가 조선이죠. 고종이라고 하는, 제가 볼 때는 무능한 임금을 만나서 나라를 개선하지 못하고 또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에게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저는 조선이라는 명칭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영토를 보면요, 재밌어요. 우리나라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다. 혹시 그 조문을 좀 3조 올려줄 수 있을까요? 3조? 3조. 가지고 1조부터 봅시다.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건 그때도 똑같았어요. 3조를 가요.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그러니까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니까 이 도서는 섬이에요. 부속은 딸린 거니까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딸린 섬들을 다 우리나라 영토로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진 나라의 영토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38 이북에 있는, 내려주세요. 38 이북에 있는 북한은 뭡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영토를 강제 점령하고 있는 괴뢰 집단이다.
괴뢰 집단이다. 네. 그럼 그것은 지금도 반은 유효합니다. 지금 꼭 기억해 둘 것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북한하고 남한이 동시에 유엔도 가입하고 이제는 이제 상당수 외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 따라서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바람직한 이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어긋나는 해석이에요. 우리 헌법은 분명히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48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 원칙에는 변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언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따라서 남한은 대한민국은요 북한을 국가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제 독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법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미리 말씀드리면 외국은 북한을 국가로 보는 것은 괜찮아요. 그건 뭐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죠. 그다음 북한과 수교하지 않은 나라가 있단 말이죠. 수교한 나라가 많아요.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니까 북한을 국가로 봐야 되는 측면도 강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북한을 국가로 봐서는 안 된다. 이것이 헌법 3조의 결과이고 제 자신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김학순 교수가 근데 저 보수 우파에 속했기 때문에 저런 주장을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주장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두 개의 판례를 내고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북한은 뭐냐? 두 가지 지위를 가진 거예요. 하나는 불법 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재가 인정한 겁니다. 불법 단체예요.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키려고 하는 불법 단체의 지위 하나. 두 번째는 통일을 향해서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향해서 대화와 협력을 해야 되는 동반자의 지위. 둘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북한은 뭡니까? 불법 집단의 지위 하나. 두 번째는 통일을 향해서 서로 노력해야 되는 동반자의 지위도 가지고 있다.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두세요. 우리 헌재의 헌법재판소에 확립된 판례입니다. 두 번째, 헌법재판소는 이런 또 판례를 남겼어요. 모든 세계 각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한 바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것도 제 얘기만 하는 거 아니래요.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예전에 독일도 그랬습니다. 동독과 서독으로 갈려져 있을 그때에도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이런 판결을 내렸죠. 모든 세계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서독이 동독을 국가로 승인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과거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례였었는데 그 판례를 우리가 본따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그러한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 북한의 법적 지위를 잘 두 가지로 나누어 기억하시고요.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요. 남북 이 합의서가 있는데 남한과 북한의 교류 협력에 관한 법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전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한과 북한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한 관계다. 라는 것이 현행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남북한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를 찾아가 보시면 전문에 남한과 북한은 국가와 국가로서의 관계가 아닌 특수한 관계다. 이런 말이 그 안에 지금도 법조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북한은요,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한반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했잖아요. 북한에는 영토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수도 조항, 서울 조항을 뒀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는 서울로 한다. 이렇게 이제 지네가 이제 맞불을 놓은 것이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가 서울이래, 서울. 지금의 서울. 그런데 이 북한 헌법은요, 72년도, 48년에 만들어졌지만 72년도에 헌법을 고치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그때 고쳤습니다. 48년부터 72년까지는 북한의 수도가 서울로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인간들이지. 그 다음에 건국헌법에서는요, 기본권 조항이 있었는데 보통 선거를 확립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성들에게 이 선거권을 인정한 나라의 연표를 보면 스위스가 1971년에 했습니다. 71년에 그 스위스가 여성에게 투표권을 줬거든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48년부터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했다는 뜻입니다. 훨씬 우리가 앞선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을 약간 친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정신 나간 놈들 얘기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친일파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한국 대통령이 김대중입니다. 이런 일본 문화를 이제 개방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독도를 뺏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참 뻔뻔스러운 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피스라인, 그래서 평화선을 갖다가 선포하면서 독도 갖다가 이제 그걸 확보했거든요. 아마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독도 문제도 참 우리나라가 공부할 게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는데, 이 같은 건 떠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 헌법과 그 법을 만들면서요, 일본에 의해서 뭐 자기를 받은 사람, 이런 여러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선거권을 안 줬습니다. 또 일본 치하에서 일정한 지위의 한 사람은 피선거권, 공무담임권을 박탈했어요. 그만큼 친일 청산을 분명히 한 분이에요. 다만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 시대에 일을 했던 경찰이나 행정공무원을 다 끊어내지 못하고 그들의 일부 또 상당수를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게 해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뭐 친일 청산을 못했다, 친일파다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도 셋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럼 48년 8월 달에 대한민국이 건국했잖아요. 대한민국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나마 일본 사람들이 남긴 각종의 이 공장 시설은요, 다 이북에 있었습니다. 비료 공장, 뭐 수력 발전소 다 이북에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이요, 1970년도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남한은 농사밖에 짓 게 없어요. 경공업밖에 없었던 시대예요. 즉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다음에 나라의 기틀을 세워야 되는데, 나라에 여러분 문맹이 80%예요. 국민의 80%가 한글을 못 읽었다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나라 발전을 세우려니까 그래도 일제 치하에서 공무원 한 사람, 그다음 낮은 공무원이죠. 그런 공무원 한 사람 갖다 쓰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걸 한 것이지 그게 친일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기용하지 않았으면요, 언제 공부를 시켜가지고 공무원을 만듭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승만 대통령은요, 뭐 일본 정부로부터 자기를 받거나 뭐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거나 이런 사람은요, 선거권을 아예 박탈했어요. 피선거권도 박탈했습니다. 그러나 하위 관료들, 하위 경찰 관료라든지 또는 하위 예컨대 공무원들,
그런 사람은 갖다 썼어요. 그거 안 쓰면요, 어떻게 나라를 그 국가의 틀을 만듭니까? 80%가 문맹인 나라, 문맹.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선거할 때는요, 후보자에게 1, 2, 3번만 쓴 게 아니에요. 1, 2, 3을 못 읽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그 옆에 1번 후보에는 짝대기 하나를 걷어요. 왜냐면 국민들이 짝대기 가지고 근데 이 물물교환을 했단 말이죠. 그 2번은 짝대기 2개. 이거는 됐어요,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뭐 친일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 비방입니다. 그 다음에 그 건국헌법에는요, 이 초등교육을 무상으로 했거든요. 이건 정말 여러분 획기적인 거예요. 75년 전에 대한민국에 돈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국민소득이 36달러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였어요. 나라였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깨우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돈도 없지만 무상의 의무교육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50년대 말에는 대한민국이 문맹률이 10%로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강의를 듣는 분들의 부모님들은 부모님 세대 또는 삼촌 세대는요, 이승만 대통령의 이 초등교육 의무 무상교육을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중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뒤에 나오지만은 또 농지개혁을 이승만 대통령이 완벽하게 이룩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도 갈 수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제를 선택했는데, 제가 그 당시 저도 옛날에 헌법을 처음 공부할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왜 의원 내각제의 안을 뿌리치고 대통령제를 했느냐, 이 양반이 뭐 마음대로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제가 생각한 적이 한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요, 이승만 대통령의 대통령제 선택은요 정말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건국됐으니까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강력한 추진력이 가능하게 되려면 대통령제라야 가능하다 뜻입니다. 의원 내각제는요, 정당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정당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 내각제를 한다? 그거는요 헌정이 무능력한 상태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대통령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흥 국가에서 좀 더 나은 국가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다. 또 중요한 것은 북한이 호시탐탐 남한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는 대통령제가 좀 더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내린 대통령제의 결단은 옳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 다음에 여러분 건국헌법에서는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지 못하고 국회에서 간선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이제 직선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욕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만, 원래 대통령제는요 직선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건국헌법은 직선제를 하지 못하고 간선제를 했느냐? 그것은요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여기 보면 1948년 7월 17일 헌법 만들었잖아요. 48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된 날짜와 맞춰서 대한민국 건국을 수립하려고 노력했어요. 하다 보면 이 사이가 어떻습니까? 이 사이가 한 달밖에 없어요. 이 사이에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는다 그러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초대 대통령만큼은 간선으로 하자. 국회에서 간선으로 해서 대통령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대통령제인데 왜 대통령을 간선으로 했느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의 의문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바로 7월 17일에서 8월 15일의 날짜를 맞추려다 보니까 그것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국회 간선이 정당하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질서인데요.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질서는 이게 이제 농지개혁 문제와 연결되는 건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짧은 시간 내에 하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